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전자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 그리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주기율표에서의 홀 전자수의 주기성을 한번 알아볼 예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2단원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봅시다. 저번 시간에 이제 다전자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좀 배웠어요. 세 가지 규칙에 의해서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첫 번째 무엇이었냐면 쌓음의 원리였습니다. 자, 쌓음 원리는 말 그대로 쌓아 나간다는 뜻이야. 차곡차곡 어떻게? 에너지 준위가 가장 작은 오비탈부터 차곡차곡 전자가 채워지더라 라고 하는 거. 자, 그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는 전자가 2개 이상이다 보니까 전자 간의 반발력에 의해서 주양자 수가 같아도 오비탈의 모양이 다르면 에너지 준위가 서로 달라진다라고 얘기했고요. s오비탈과 p오비탈 사이에 에너지 준위는 p오비탈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1s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제일 작고요. 여기에 전자 2개가 다 채워지면 그 다음에 누굴 채운다? 그치, 2s오비탈을 채우고요. 2s오비탈 2개 다 채웠어? 그럼 2s오비탈보다 에너지 준위가 조금 더 큰 2p오비탈을 채우고요. 2p오비탈 같은 경우는 에너지 준위는 같지만 방향이 다른 3개의 오비탈이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px, py, pz오비탈 얘기했고요. 각각의 오비탈에 전자가 2개씩 들어가니까 총 6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6개의 전자를 다 채우게 되면 그 다음 껍질인 3s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게 되고요. 3s의 전자 2개 다 채워지면 3p오비탈 역시 마찬가지 6개를 채우고요. 6개 다 채워지면은 3d오비탈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3d오비탈 같은 경우는 전자 간의 반발력에 의해서 4s오비탈, 즉 네 번째 껍질을 구성하고 있는 4s오비탈보다도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s오비탈에 먼저 채워진 다음에 3d오비탈을 채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첫 번째 껍질의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의 전자가 s오비탈에 2개, p오비탈에 6개 해가지고 총 8개. 세 번째 껍질의 전자 s오비탈 2개, p오비탈 6개 해가지고 8개가 채워진다라는 그 전자 껍질의 전자가 최대로 채워질 수 있는 최대 전자 수용 개수가 이렇게 오비탈로서 설명이 된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요게 바로 이제 쌓음의 원리. 요 순서대로 쌓음의 전자가 채워진다라는 거 반드시 요 순서는 선생님이 암기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 쌓음의 원리 말고 우리 파울리 베타 원리가 있었죠. 파울리 베타 원리. 자, 요건 우리 두 가지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울리 베타 원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질 때 전자는 먼저 최대 2개까지 채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2개가 채워질 때는 스핀 방향이 서로 어때야 돼요? 반대로 채워진다라는 게 바로 파울리 베타 원리였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오비탈이 있으면 이 오비탈 전자가 2개가 채워질 때 업스핀 하나 있으면 무조건 다운스핀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여기서 또 업스핀이 채워진다 이런 식으로 3개의 전자는 채워질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파울리 베타 원리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자기 양자수가 모두 같은 2개 이상의 전자는 존재할 수 없다. 2개 이상의 전자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 이 값이 모두 같은 게 존재할 수 없어. 만약에 똑같은 오비탈, 뭐 예를 들어 1s 오비탈, 1s 오비탈 같은 경우에 주양자수 1, 부양자수 0이죠. s 오비탈이니까. 그리고 방향성 없으니까 자기양자수는 0이잖아. 만약에 이 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채워진다면 어쩔 수 없이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파울리 베타 원리의 본질적인 의미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규칙은 뭐가 있었냐면 바로 훈투의 규칙이 있었죠. 훈투 규칙. 훈투 규칙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였냐면 에너지 준위가 똑같은 여러 개의 오비탈이 있을 때 홀 전자수가 어떻게 되도록? 그치, 홀 전자수가 최대로 배치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7번의 네온이란다. 질소 같은 경우죠. 질소 같은 경우는 이제 1s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고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싸움 원리에 의해서 2s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고요. 2개가 다 채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3p, 2p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지금 양성자 7개 있으니까 전자도 몇 개 있어? 7개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s에 2개, 2s에 2개가 채워졌어. 그럼 2p에 현재 3개가 채워지면 되는 거죠. 요 3개가 어떻게 채워진다는 얘기야? 에너지 준위가 같은 3개의 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즉 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뭘 어떻게 되고 각각의 오비탈에 이런 식으로 전자가 채워지더라 라고 하는 거. 이렇게 홀 전자수가 최대로 채워진다라는 게 바로 훈투 규칙이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게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이상 들어가면 2개가 들어가면 전자 간의 반발력이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안정하게 먼저 전자 배치가 되려면 일단 어차피 에너지 준위가 똑같기 때문에 따로따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안정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나 당연한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 규칙을 전부 만족한 우리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라고 했고요. 싸움의 원리를 어기면 들뜬 상태라고 했고, 그죠? 싸움의 원리를 어기면 들뜬 상태. 파울리 베타의 원리를 어기면 우리 존재 불가능하다고 했죠? 존재 불가능. 마지막 훈투 규칙을 어겼어? 그럼 얘도 들뜬 상태가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 번에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자, 요 이제 전자 배치의 규칙에 따라서 우리 주기율표에서의 원소의 홀 전자수의 주기성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소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1번이죠. 자, 그러니까 자, 1쪽이 1쪽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일단은 1s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채워져 있겠죠. 여기서 홀 전자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한 오비탈에 홀로 존재하는 전자의 수야. 따라서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1s 오비탈의 전자 홀로 하나 존재하니까 홀 전자수가 1개야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헬륨은 어떤가요? 헬륨은 전자가 2개 있죠. 원자번호 양성자가 이제 두 개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s 오비탈의 전자가 쌍을 이루겠죠. 쌍을 이뤘으니까 하나의 오비탈에 홀로 존재하는 전자수는 없는 거잖아. 얘는 홀 전자수가 0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자, 리튬 가봅시다. 리튬은 3번이죠. 양성자 3개니까 전자 3개 있어야겠네. 그럼 1s 전자 2개 다 채우고 그 다음에 2s에 1개 채워줘야 되는 거잖아. 1개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1개가 채워지겠죠. 하나의 오비탈에 홀로 존재하는 전자수가 하나 있네요.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4번의 베릴륨 봐봐. 얘는 4번이니까 전자가 하나 더 있어야 돼. 즉 리튬보다 하나 더 있으니까 어때? 쌍을 이루죠. 그럼 이때는 홀 전자수가 없는 거야. 0개요.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느낌 왔죠? 그 다음에 이제 2p부터 채우는 거잖아. 근데 우리 훈투 규칙에 의해서 2p 오비탈 같은 경우는 따로 다 들어간다 했죠? 5번의 붕소 같은 경우는 2p에 하나 채워져 있는 상황. 따로 홀 전자수 1개. 6번의 탄소 같은 경우는 따로 들어가겠죠. 다른 오비탈에 하나가 채워지기 때문에 홀 전자수 2개. 마지막이 아니라 질소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비어있는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니까 홀 전자수가 지금 최대에 있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산소는 8번. 즉 전자가 이제부터는 쌍을 이루기 시작해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쌍을 이루겠다. 그럼 홀 전자수가 줄어들죠. 그래서 2개가 되고 하나 둘. 그리고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때는 또 쌍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는 또 1개가 되고 마지막 네온 같은 경우는 결국에 전부 다 쌍을 이루고 채워지죠. 그래서 0개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부터 어때요? 지금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채웠어. 그럼 세 번째 껍질 3s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도 3s와 3p가 2주기의 그 원소들과 동일한 규칙성을 갖겠죠. 그지? 역시 마찬가지 나트륨 같은 경우 3s에 하나. 마그네슘은 쌍을 이루기 때문에 어때? 없죠? 홀 전자수가 0. 그러면서 알루미늄부터 어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잖아. 다시 쌍을 이루고 그러니까 1, 2, 3 쌍을 이루니까 2, 1, 0 이런 식의 규칙성을 띠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 4s 오비탈이잖아. 4s 오비탈. 그죠? 그러면은 칼륨은 하나 있으니까 홀 전자수 1개. 칼슘은 쌍을 이루니까 홀 전자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홀 전자수의 주기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요거는요 여러분 반드시 암기해주세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 느낌만 보시면 돼요. 1, 0. 자, 1, 0, 1, 2, 3,
210 요 규칙성 그대로 3주기가 갑니다. 그죠? 그래서 3s 오비탈에 채워지니까 일단 하나 있다가 쌍을 이루니까 없어지고 2p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씩 채워지니까 하나 둘 셋으로 늘어났다가 16쪽부터는 어쩔 수 없이 전자가 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줄어들죠. 그러다가 18쪽에선 전부 다 쌍을 이루니까 없어지는 10, 1, 2, 3, 2, 1, 0 이 규칙성은 여러분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 나중에 문제에 써 먹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강조했습니다. 분명. 자, 요 이제 홀전야 수가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는 선생님이 이번 주에 반드시 요 문항 전부 풀이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우리 홀전자수 그리고 오비탈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내용 들어갈 거냐면 바로 쭉 넘어가셔서 여기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그 전에 교육과정 순서상 원래 주기율표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근데 주기율표 같은 경우는 우리 2단원의 시작으로 기초로 이제 0단원 화학의 기초 부분에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제 통합과학 시간에 했던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올해 선생님이 통합과학 1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올려놓은 그 주기율표 강좌를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내용 반드시 공부하시고요. 이 부분도 당연히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시험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 한번 먼저 개괄적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을 총 3가지 의 내용을 공부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가장 먼저 배우는 내용이 바로 유효핵 전하입니다. 유효핵 전하. 자, 앞으로 선생님이 유효핵 전하 뭐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Z 스타 또는 Z 이펙트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Z 스타라고 표현하면 우리 유효핵 전하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뜻은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주기적인 성질이 있냐면 원자 반지름이요.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은요, 우리 대문자 R로 표현을 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바로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는 우리 앞에서 조금 선생님이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라고 해서 I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요 3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고요. 자, 유효핵 전하를 알아야 원자 반지름을 설명할 수 있고 또 원자 반지름을 알아야 이온화 에너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의 내용이 사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유효핵 전하에 대한 내용부터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학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학습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자, 선생님 같은 경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좀 반대로 이제 이해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유효핵 전하와 원자 반지름과 이온화 에너지라는 값에 과학자들이 이제 측정해 놓은 값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값의 결과를 일단은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상대적인 값들을 일단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값을 암기하고요. 앞으로 배울 유효핵 전하와 원자 반지름과 이온화 에너지를 해석하는 그 이론에 따라서 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타당하게 설명을 하는 과정으로 공부를 해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고요. 그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론에 맞게 타당하게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을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좀 이따가 이 내용이 무슨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필기 내용 잠시 넘어가서 필기를 조금 간략하게 해보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필기 내용은요. 선생님 프린트 내용을 더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다시 프린트 내용에 넘어가서 설명할 테니까 뭐 굳이 필기라 하고 싶은 친구들은 필기 하셔도 괜찮고요. 어차피 프린트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유효핵 전하입니다. 자, 유효핵 전하는요, 우리 일반적으로 기호로 나타낼 때는 Z 스타 또는 Z 이펙트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고요. 선생님은 주로 이 표현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 유효핵 전하의 정의는요, 전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핵 전하량이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전자를 얘기하냐면요. 우리 일반적으로 최외곽에 있는 전자. 최외곽 전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핵전하량을 우리는 유효 핵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으로의 우리의 주인공은 누구야? 최외곽 전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유효 핵전하는요, 총 두 가지로 좀 분류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수소원자의 경우, 즉 수소원자 같은 경우는 우리 전자가 몇 개 있죠? 전자가 한 개 있죠? 그 전자 1전자 시스템, 즉 전자가 한 개 있는 경우와 그리고 다전자 원자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몇 개 이상, 전자가 두 개 이상인 경우로 나눠서 설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수소원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전자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원자, 핵 이렇게 양성자 하나 있고요.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예쁘게 좀 그려보자. 이렇게 이게 바로 수소원자입니다. 자, 이때 요 최외곽 전자, 얘가 지금부터 우리의 주인공이고요. 이 최외곽 전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핵전하량을 우리는 유효 핵전하라고 부릅니다. 자, 과연 이 전자는요, 얼만큼의 핵전하량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유효 핵전하를 Z 스타라고 한다면 앞으로 표기할 때 그냥 핵전하량, 그냥 핵전하를 표현할 때는 우리는 Z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 전자가 느끼고 있는 핵전하량, 근데 실질적인 핵전하량을 갖고 싶은 거야. 이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량은요, 얼만큼일까요? 일단 이 원자 핵의 핵전하량은요, 플러스 1이죠, 현재. 플러스 1만큼의 핵전하를 가지고 있어. 그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요, 현재 핵과 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자는 이 플러스 1만큼의 핵전하량을 온전히 느낄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전자 같은 경우는 유효 핵전하를 뭐라고 보면 되냐면 그냥 핵전하랑 같은 값이야. 플러스 1만큼의 핵전하량을 온전히 느낄 수 있어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플러스 1만큼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다전자 원자의 경우, 뭐 예를 들면 4번의 베릴륨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자, 4번이니까 우리 양성자가 4개 있죠. 양성자 4개 있으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이렇게 2개가 있을 예정이 있고요. 그죠?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안 예뻐서 다시 한번.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있고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어? 2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가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도 이렇게 전자가 2개가 있습니다. 그쵸? 요게 이제 4번의 베릴륨을 나타낸 겁니다. 근데 요 같은 경우 일단 선생님이 유효 핵전하를 따질 때는 일반적으로 최외곽 전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핵전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주인공은 누구야? 가장 바깥에 있는 요 전자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고요. 요 전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핵전하량인 Z스타가 바로 유핵전하가 되는 건데 얘는 핵전하량인 플러스 4만큼을 온전히 느낄 수가 없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앞에 있는 요 전자들, 앞에 있는 전자들이 서로 뭐합니까? 반발할 수 있죠. 요 전자 간의 반발력. 또는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가 뭐 할 수 있어? 서로 반발할 수 있죠. 이러한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4만큼의 핵전하량을 온전히 느낄 수 없고요. 약간 상쇄된 상태로 전자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얘 같은 경우 아마 플러스 4보다는 조금 작은 값을 나타낼 겁니다. 자, 그렇게 전자 간의 반발력에 의해서 핵 전하량이 상쇄되는 효과를요, 우리 S라고 표현을 하고 쉴딩 효과, 그러니까 쉴드 원자 알죠? 쉴드, 방어한다라는 말. 그래서 쉴딩 이펙트라고 하면서 우리 가려막기 효과라고 해요. 자, 핵전하에서 무엇? 그치, 가려막기 효과를 뺀 만큼, 가려막기 효과를 뺀 만큼이 바로 전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핵전하, 유효 핵전하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유효 핵전하는요, 어떻게 구하냐면 핵전하량에서 가려막기 효과, 즉 여기서 가려막기 효과는 뭐라고 했냐면 전자 간 반발력에 의해서 핵전하가 뭐 되는 효과? 핵전하량이 상쇄되는 효과가 바로 가려막기 효과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쉴딩 이펙트요. 자, 그래서 유핵전하라고 하는 건요, 핵전하량에서 전자 간의 반발력을 고려한 가려막기 효과를 빼서 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최외곽 전자가 느끼는 유핵전하라고 하는 것은 아마 원자핵의 핵전하보다는 조금 작을 거야 라는 거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게 바로 일단은 유핵전하의 정의입니다.
자, 이러한 가려막기 효과 다시 밑에 나와 있죠. 전자 간의 반발력에 의해서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가, 즉 유핵전하가 상쇄되는 효과를 우리는 가려막기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가려막기 효과의 정도가 달라요. 자, 뭐에 따라서?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가려막는 효과랑 그리고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가려막는 효과가 다릅니다. 자, 요거 할 때 선생님이 어떤 예시를 주로 드냐면요. 자, 만약에 민재가 있어서 자, 민재가 우리 남자 연예인 중에 누가 있죠? BTS가 있어. 자, BTS 팬입니다. 자, BTS 팬이라서 이제 BTS 팬이니까 이제 저거 공연을 한다고 해요. 우리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 이전에 공연을 해가지고 이제 BTS 공연을 이제 클릭하려고 합니다. 티켓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광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조금 늦게 한 거야. 그래서 민재는 1열에 이렇게 앉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광크를 못해서 2열에 앉는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민재 앞에 누가 있냐면 BTS의 또 다른 팬인 태성이가 있어. 태성이. 민재 앞에 이제 태성이가 광크를 해서 1열에 앉는 것이 성공을 합니다. 그럼 민재 옆에 누가 있냐면 지아가 있어. 지아도 민재랑 같이 왔어요. 이렇게. 자, 민재는요 BTS 공연에서 BTS를 온전히 느끼고 싶어. 하지만 어때요? 주변에 있는 관객들 때문에 BTS를 온전히 느끼기 힘들단 말이야. 특히 태성이가 이제 BTS를 열심히 응원한다고 일어나가지고 막 열심히 응원해요. 그러면은 민재는 BTS를 느끼고 싶지만 태성이 때문에 자꾸 방해를 받죠. 자, 근데 앞에 있는 사람만 방해됩니까? 아니요. 옆에 있는 지아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입장에서 왔지만 민재를 방해하는 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봐. 민재가 BTS를 느끼는 데 있어서 태성이가 방해가 심할까요? 아니면 지아가 방해가 심할까요? 그치. 우리 앞에 있잖아. 얼마나 눈이 거슬리겠어. 그죠? 자, 태성이가 훨씬 방해가 심하겠죠. 자, 요걸 나눠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요 주인공인 요 전자가 지금 플러스 4만큼의 핵전하를 온전히 느끼고 싶은데 앞에 있는 요 전자가 가려막고 옆에 있는 전자가 가려막아. 그지? 이때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가려막는 효과를 우리 쉴딩 효과 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같은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가 반발력에 의해서 원자 핵의 핵전하를 가려막는 효과를 우리는 쉴딩 효과 2라고 보겠습니다. 이때 가려막는 효과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안쪽 껍질의 전자와 그리고 같은 껍질의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를 비교했을 때 그렇지. 태성이가 민재를 더 많이 가려막았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가려막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안쪽 껍질에 전자가 가려막는 효과의 정도고요. 그리고 얘는 S2는요 같은 껍질에 전자가 가려막는 정도인데 이 가려막는 정도는 안쪽 껍질의 전자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가려막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교 3학년 이쯤 되면은 이제 무기화학 시간이라고 있는 이제 나중에 화학을 전공하게 되면 슬레이터 룰이라고 해서 뭐 S오비탈의 전자가 들어있는지 P오비탈의 전자가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또 가려막는 정도가 다 차이가 있어. 0.2만큼, 0.8만큼 이런 식으로 가려막는 정도를 계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일단 가려막는 정도는요 안쪽 껍질의 전자가 훨씬 크다라는 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자, 유핵전하라고 하는 건요 전자가 느끼는 일반적으로 누가? 그치. 최외곽 전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핵전하를 유핵전하라고 하고요. 이 유핵전하는 어떻게 구하냐면 원래 이제 원자 핵의 핵전하에서 전자 간의 반발력을 고려한 가려막기 효과를 빼서 구하고요. 이런 가려막기 효과는요 안쪽 껍질의 전자가 같은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가려막더라 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 뭘 할 거냐면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는 방향, 뭐 같은 주기 또는 주기가 바뀔 때 원자 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이 유핵 전하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분석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유효액 전하라고 하는 이 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좀 알아야 돼요. 일단 요 정의 아까 뭐라고 했어?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유효액 전하는요 핵전하, 요 핵전하량에서 무엇을 뺀 거야? 가려막기 효과를 뺀 거죠. 가려막기 효과를 뺀 겁니다. 자, 이때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우리 이 핵전하는요 뭐에 영향을 받냐면요
양성자 수에 영향을 받아요. 뭔 말이냐면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 핵전화량이 증가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양성자 수는요. 양성자 수가 증가해. 그러면은 유효핵 전하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핵의 전하량 Z값의 증가, 핵 전하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즉 유효핵 전하에 얘는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성자 수는요. 근데 양성자 수가 증가하면 사실은 원자라고 한다면 전기적 중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전자수 또한 증가합니다. 그럼 전자수가 증가하잖아? 그러면은 전자 간의 반발력이 더욱 세지겠죠. 전자 간의 반발력이 세지니까 전자 간 반발력이 세지니까 이 전자 간 반발력에 의해서 핵전하량을 상쇄하는 효과인 가려막기 효과 또한 커질 거란 말이죠. 전자수가 많아지잖아? 그러면은 가려막기 효과가 증가한다니까? 그러니까 핵전하량을 상쇄한다니까? 그럼 유효핵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소되죠. 즉 양성자수는요 유효핵전하의 플러스 요인이 되지만 전자수의 증가는요 유효핵전하의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요거 일단 두 가지. 일단은 유효핵전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있다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해보시고요. 자, 잠깐 우리 프린트로 넘어와서 요 그래프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주기율표에서의 유효핵전하의 주기성을 나타낸 건데요.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결론을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어떤 기준을 조금 암기하면 좋냐면요. 총 3가지 기준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할게요. 첫 번째, 1번.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는 방향으로 우리 유효핵전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두 번째,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는 방향으로 또 유효핵전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마지막, 주기가 바뀔 때 원자 번호가 커지는 방향으로 유효핵전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요 3가지 관점으로 여러분들 주기율표에서의 원소들을 분석하시면 정말 잘 공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표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 잠시 오른쪽으로 넘기고요. 일단 3가지 관점으로 본다고 했으니 한번 그 관점대로 한번 봅시다. 같은 주기 봐봐. 자, 같은 주기는 어떤 거냐면 요거죠. 수소 헬륨 이렇게, 그리고 리튬부터 네온까지, 그리고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 1주기, 2주기, 3주기가 되는 거죠. 좀 같은 주기의 얘를 생각해봐요. 같은 주기일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방향, 지금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하는 방향으로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고 있죠. 이게 첫 번째야. 같은 주기에서 요거 원자 번호가 결론 증가하는 방향으로 유효핵 전하 뭐 하는구나, 증가하고 있구나. 요 결론을 암기하세요. 다시, 같은 족은 뭘까? 자, 1족 원소 생각해봐요. 1족 원소 누가 있죠? 수소부터 생각하시면 되죠. 수소가 있어. 여기야. 그 다음 1족 누구? 리튬. 그 다음 밑에 나트륨.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는 방향 1번, 3번, 11번 이렇게 원자 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일단 원소의 유효핵 전하가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증가하고 있죠. 자, 그럼 2번이야. 같은 족에서는요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 유효핵 전하가 또 증가하고 있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 결론을 일단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주기가 바뀔 때 봐봐. 헬륨에서 리튬, 그죠? 또는 네온에서 나트륨, 아르곤에서 그 다음에 뭐니까 칼륨. 칼륨도 이 주기성에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 쭉 내려가겠죠? 이렇게. 자, 주기가 바뀔 때 3번째, 주기가 바뀔 때는요 원자 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즉 10번에서 11번 이런 식으로 원자 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유효핵 전하가 급격히 뭐하고 있습니까?
급격히 감소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번과 2번, 3번 요 결론을 일단은 기억하시고 요게 왜 그런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노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걸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대충 네모나게 표시를 하면요, 요건 앞으로 주기율표인 거야, 그죠? 자, 방금 봤던 게 뭐야?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 요거 1번 같은 주기일 때 원자번호가 커지는 방향이 바로 이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죠.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아까 유액전화 어떻게 되고 있었죠?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자, 왜 그랬냐? 자, 그래프의 내용을 지금 쓴 겁니다. 요 결론이야. 자, 왜 그랬냐를 설명해 보자. 자, 유효액 전화는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핵전화 빼기 가려막기 효과야. 핵전화량은요, 양성자 수가 증가하잖아.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은요, 어떤 거야? 양성자 수가 증가하는 방향이죠. 양성자 수가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핵전화량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따라서 유효액 전화가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반대로 양성자 수도 증가하지만 우리 전자 수도 증가해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근데 전자 수가 증가하잖아. 그럼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쉴딩 이펙트인 이제 가려막기 효과도 증가한단 말이야. 근데 이 가려막기 효과는 유효액 전화의 마이너스 요인이기 때문에 얘가 증가하면 유효액 전화는 감소해요. 그지? 자,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니? 결과적으로 지금 얘도 증가하고 쉴딩 효과도 증가했어. 근데 결과적으로 얘가 증가했잖아. 그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핵전화량도 증가했어. 가려막기 효과도 증가했는데 핵전화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가려막기 효과가 증가하는 효과보다 컸던 거야. 결론적으로 뺐을 때 요 유액전화 커지는 방향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양성자수 증가하면 유액전화 증가하는 거 맞아요. 전자수 증가하면 유액전화 감소하는 거 맞습니다. 즉 양성자수의 증가는 핵전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유액전화를 증가시키는 거고요. 전자수의 증가는 가려막기 효과를 증가시킴으로써 유액전화를 감소시키죠. 하지만 둘 중에 누구의 효과가 더 컸던 거야? 핵전화량 증가의 효과가 더 컸던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액전화가 증가했다라고 우리가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요렇게 가신다는 게 바로 결론을 알고 우리가 이론을 따라서 이유만 타당하게 설명하면 된다는 얘기가 바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다시 조금 어려울까요? 자, 이 밑으로는 어때? 이 밑에 방향은요, 두 번째 뭐가 같을 때? 족이 같을 때. 즉 같은 족에서요. 같은 족에서 원자번호가 커지는 방향으로 유액전화가 증가했죠. 아까 그 그래프 봤을 때 같은 족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 그죠? 수소, 리튬, 나트륨 봤을 때 점점 증가했습니다. 자, 이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타당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똑같아요. 같은 족에서 원자번호 증가하는 방향으로요, 양성자수 증가하죠. 하지만 전자수도 증가해. 근데 둘 중에 일단은 양성자수 증가하고 전자수도 증가하는데 둘 중에 누가의 효과가 더 컸던 거야? 그치. 양성자수 증가에 의한 핵전화량 증가 효과가 더 크다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죠. 뭐보다? 전자수가 증가해서 가려막기 효과가 증가하는 효과보다. 따라서 같은 주기 같은 족에서 원자번호 증가하는 방향으로 유액전화가 증가하는 이유를 이렇게 양성자수 증가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야 라고만 설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냐면 세 번째, 뭐가 바뀔 때? 주기가 바뀔 때. 자, 주기가 바뀔 때는 어땠나요? 세 번째, 주기가 바뀔 때, 즉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어떻게 됐어? 유액전화가 급격하게 감소했던 거 기억나요? 이 그래프 봐봐. 급격히 감소합니다. 자, 왜 그럴까? 얘가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가 뭘까? 자,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주기가 바뀌면요, 양성자수 증가하죠.
전자수도 증가합니다.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이니까. 자, 대표적으로 어떤 걸로 좀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 요거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주기 바뀌는 부분이 이제 10번에 네온이 있고요. 그리고 11번에 나트륨이 있다. 자, 네온 같은 경우는 우리 K 껍질의 전자 2개 있고요. 그리고 L 껍질의 전자 8개 있죠. 이 8개를요, 선생님이 이렇게 어차피 이제 주인공은 최외가 전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7 플러스 1 이렇게 써볼게요. 이랬을 때 이 친구가 이제 우리의 주인공인 거죠. 최외가 전자. 이 친구가 느끼는 유효핵 전하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 나트륨 같은 경우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그리고 M 껍질에 몇 개? 1개. 있을 때 요 1개인 요 친구가 뭐야? 앞으로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럼 이때 봐봐. 네온에서 나트륨 갈 때는요, 양성자수가 하나 증가하죠? 맞아. 양성자수 하나 증가해. 근데 자, 써볼게요. 양성자수, 성자수 1개 증가해. 전자수도 1개 증가하는데 봐봐라. 우리 가려막기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가려막기 효과는요, 안쪽 껍질의 전자가 같은 껍질의 전자보다 훨씬 가려막는 효과가 크다고 했죠. 이 전자를 가려막는 안쪽 껍질의 전자를 생각해보자. 안쪽 껍질 전자수. 안쪽 껍질 전자수는요, 네온 같은 경우 얘가 안쪽 껍질이잖아. 2개밖에 없어. 근데 나트륨 같은 경우에 껍질 수가 하나 증가하면서 M 껍질의 하나인 이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안쪽 껍질의 전자가 몇 개야? 무려 10개입니다. 즉 안쪽 껍질의 전자가 무려 8개나 증가하게 되죠. 양성전은 하나 증가하는데 안쪽 껍질의 전자수가 8개가 증가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유효액 전하는 핵전하 빼기 쉴딩 효과인데 양성자수의 증가에 의해서 전하량이 증가하긴 해요. 근데 안쪽 껍질의 전자가 8개나 증가하다 보니까 쉴딩 효과가 훨씬 많이 증가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 유효액 전하는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기가 바뀔 때 유효액 전하가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는 안쪽 껍질의 전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야 라고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 같은 주기에서는요,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유효액 전하 커지고요. 같은 족도 역시 마찬가지 유효액 전하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유효액 전하 커집니다. 하지만 주기가 바뀔 때는요, 안쪽 껍질의 전자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효액 전하는 급격하게 감소한다 라고 하는 요 정의를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일단 유효액 전하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프린트로 넘어와서 우리 핵심적인 내용만 조금 짚어주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유효액 전하의 정의 알아야겠죠. 즉 원자과 전자, 최애가 전자에 작용하는 실질적인 핵전하야 라고 하는 거, 전자 간의 반발력의 효과를 고려해서 우리 유효액 전하는 핵전하에서 양 가려막기 효과를 뺀 만큼을 표현한다 라는 거. 자, 근데 요 이제 선생님이 지금 약간의 여러분이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썼는데요. 가려막기 효과 자체가 전자수는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전자수는 아니야. 전자 간의 반발력에 의해서 가려막기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요 가려막기 효과는 안쪽 껍질과 같은 껍질이 다르기 때문에 요 값을 우리가 정량적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 값이 같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지? 핵전하는 이제 양성자수랑 같은 게 맞아요. 근데 전자수와 가려막기 효과는 같은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이러한 유효액 전하는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수소원자 같은 경우, 즉 전자가 한 개밖에 없는 경우는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만 존재하기 때문에 유효액 전하 자체가 핵 전하량을 표현할 수 있지만,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는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뿐만 아니라 반발력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반발력이 바로 가려막기 효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수에 의한 가려막기 핵전하보다 유효액전하는 작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뺀 만큼이 바로 유효액전하가 되겠다. 쉴딩 이펙트만큼 뺀 만큼. 이러한 가려막기 효과는요, 안쪽 껍질의 전자가 같은 껍질의 전자보다 훨씬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설명을 할 때 주기가 바뀔 때 안쪽 껍질의 전자수가 증가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급격하게 유효액전하가 감소한다라는 것도 설명할 수 있었죠. 자, 유효액 전하의 주기성, 주기가 같을 때와 그리고 족이 같을 때는요, 동일한 이유로 유효액 전하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언제?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방향으로요.
그래서 주기와 족이 같을 때는요,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방향으로요, 어떻게 결론적으로 유효액 전하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기가 바뀔 때는요, 안쪽 껍질의 전자수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효액 전하가 급감한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네온과 이제 나트륨으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1s 오비탈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6개 있는 것 중에서 지금 보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7 플러스 1 이렇게 썼죠. 요거에 이제 유효액 전하를 보는 거니까. 자, 나트륨 같은 경우는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M 껍질에 하나 있을 때 이 친구의 유효액 전을 보는 거였고요. 안쪽 껍질의 전자가 얘는 2개 있지만 얘 같은 경우 안쪽 kop질에 총 전자가 10개 있기 때문에 양성자는 하나 늘었지만 안쪽 껍질의 전자가 8개나 늘기 때문에 급격하게 감소한다라는 내용. 결과적으로 요 표에 대한 경향성은 반드시 암기해 놓으라고 했죠. 그래서 결과적인 내용은 바로 요걸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유효액 전하는 증가하고요.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유효액 전하 증가합니다. 이 둘은 같은 이유 때문이야. 하지만 주기가 바뀔 때는요, 유효액 전하 급격히 감소한다라는 요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이번 첫 시간 원소의 주기적 성질 시간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원자 반지름부터 차례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대면 수업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